하여간 반갑습니다. 근데 저쪽은 섬처럼 보인다.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일단 그래서 남들이 부를 때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름이 뭐야? 장현덕. 현덕. 옛날 유비 현덕이요? 현덕 한자가? 한자는 안 쓴다고? 한 이름은 맹자강독인데 이거 일단 저걸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요, 내가 15년간 충북대에서 과외로 한문 강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원에서도 뭐 이것저것 읽어봐서 대충 소요 시간이 예측이 되는데, 이거 맹자를 7권 또는 뭐 사실 요새식으로 보면 14권인데 24편을 다 읽고 지나가면 학교 단위의 수업,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씩 하는 걸로 하면은 정상적으로 방학이 있는 학교 수업으로는 1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학을 팍 줄인다 라고 하면 1년 안에 잘하면 끝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씩을 하고 시간이 최대한 없다고 치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도 뭐 가령 8일로다 뭐 재헌제다 이런 건 대충 다 어렵지 일반적으로. 그럼 그런 걸 빼기로 하다 보면은 뭐 며칠 더 빠질 거거든. 그러니까 1년에 이걸 다 읽어내기가 어렵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맹자가 무엇이냐, 그것도 약간은 지금 일단 정해져 있는 거긴 하지만 강독, 그러니까 고전 공부를 하기 위한 한문 강독을 한다라고 할 때에 텍스트로 무엇이 가장 적절한가라고 보면, 물론 하나만 읽고 지나가는 경우에도 그렇고 또 연속으로 계속 읽어 나간다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읽는 게 무엇이 적절할까라고 할 때에 특히 이제 그러한 건데, 아니 결론적으로는 맹자가 가장 적절합니다. 내가 어제 오늘 요새 그러니까 이 소학 그레이드의 한문 강독 텍스트 등을 몇 개를 이리저리 훑어봤는데, 거기에서 이게 사실은 뭐 대학생이건 교사건 교수건 이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고등학생인 간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대학급, 그러니까 이제 advanced learning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급 인문적 문제점들, 이슈들을 다루는 거다라고 보면 뭐 나이가 많거나 뭐 학적 배경이 높거나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예수나 석가나 뭐 대체로 옛날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뒤에 가령 석가보다 논조가 훨씬 어려워요. 용수 같은 사람이 더 어렵죠. 예수보다 아퀴나스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은 이게 쉽다 어렵다를 이리적으로 규정하기 좀 어려워요. 그건 나중에 좀 더 복잡하게 설명이 돼야 하겠지만, 그리고 가령 이제 보통 하도 소학 시절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가령 천자문, 동몽선수, 가장 중시한 것이 소학이긴 한데, 몽구, 뭐가 있더라, 갑자기 내가 여러 개를 뽑아까지 봤는데, 가령 이제 뭐 경서 중에도 효경 같은 것도 일찍 익혔고, 가장 대표적으로 익힌 게 사실 천자문하고 이제 사략 또는 통감, 재료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것들은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가령 맹자보다는 분명히 더 어려운 책이에요. 그리고 소학은 일상타반사, 자고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어떤 행동을 해라 하는 걸로 쫙 채워져 있는 것이긴 한데, 그거 되게 복잡해요. 절목이, 내용이 막 삶의 소년 시절에 익혀야 할 이 태도, 그 각 세부 아이템까지 다 일일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쫙 열거해놨어. 마음가짐, 손가락 움직임까지. 그래서 크게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몽선습 같은 거, 몽구 같은 거, 이것도 실은 내용이 아주 정선해가지고 이야기들이 진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덴시티가 높다 보니까 쭉쭉 읽어갈 수 있는 책이 사실은 아닙니다. 천자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사실 읽을 만한 거는, 사자 소학이라고 좀 아주 압축되어 있는 조그만 거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그게 뭐였더라. 안 가지고 왔나 보다. 맞아. 명심보감, 이건 괜찮은 책입니다. 소학은 아주 문장이 고스타고네요. 막 1, 2, 3, 4 해갖고 아이템들이 딱딱딱 열거해서 아주 재미없는 책인데, 명심보감은 그런대로,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지겹지 않게 동어반복이 아니라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애들한테 가르치기에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텍스트들이 더 쉬운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로 볼 때 이게 역시 애들이 그 어른이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사는 사람이 놓고 볼 때에 이런 텍스트들 중에 재밌는 건 하나도 없어. 그 중에 딱 하나가 방금 이야기한, 이름 또 까먹었네. 요것만은 좀 지겹지 않게 편집이 되어 있는 건데, 명심보감이 근데 이게 한 맹자만큼 됩니다. 소학과 명심보감은 각각 그 텍스트의 굵기, 크기가, 분량이 맹자만 해. 그러니까 그냥 급이 낮은 거다. 그 논의 주제들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런 정도이지, 문장의 구조, 흘러가는 매듭들의 열거 방식, 이런 걸로 보면은 맹자보다 실은 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맹자나 공자는 2000년보다 더 이전에 태어난 그래도 성인급의 인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화가 내는 모습도 우리한테는 꽤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소학, 동몽선습 이런 것들은, 계몽류의 책들, 몽구 이런 것들은 그냥 어른이 딱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로 쫙 열거되어 있어갖고 아주 재미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한테 가서 방이 따뜻했는지, 지금 공기가 깨끗한지 살피고, 밥이 들어오면 그것도 살피고, 물 뿌리고 마당 청소하고, 어쩌고 이런 걸 일일이 꼬치꼬치 다 지시하고 있거든. 그렇게 재미없어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할 때에 한문을 공부하는데 우리에게 뭔가가 매력 있게 다가오는 것, 세월이 길게 차이가 있지만 그 상관없이 그냥 우리에게 바로 실생활에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오는 것, 이런 걸로 볼 때에 그 자잘그레한 소학류의 책들보다가 경서류의 상급 서적인 맹자가 훨씬 더 낫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 것을 일단 문장을 통해 갖고 접하게 된다고 할 때에 뭐 대체로 유학이라는 게 삼국시대 이후에 한 2000년 정도 우리 역사를 장식해 왔는데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작품 또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읽어낸 중국의 작품들 이걸로 볼 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또 가령 과거에서 시험에서 자주 취급하는 것 그래서 일상대화에서도 등장하는 것 이런 걸로 볼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역시 맹자입니다. 그게 대충 13세기 정도 이후에는 동아시아에서는 사서라고 불리는 책이 가장 많이 읽힌 거거든. 그게 각각 특색이 있는 책들인데 보통은 한학을 말하자면 인문학, 소양 넓히기, 인문적 고전 익히기 이런 식이 아니고 가령 한학, 한문 세계에 대한 탐구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학에 대한 일종의 전공적인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태동고전연구소입니다. 그런 데에서라면은 일단은 이제 외우는 건데 주 방식이 논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그 텍스트가 지금 우리가 읽는 형태로 정착된 시점을 놓고 볼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진 순서가 됩니다. 근데 그 텍스트의 난이도로 볼 때에는 이것도 좀 애매한데 일단 논어와 맹자만 놓고 보면 논어보다 맹자가 훨씬 우리에게는 쉬운 책입니다. 논어는 훨씬 어려운 책이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딱 부러지게 말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시대별로 자꾸 변하잖아. 근데 공자와 맹자가 대충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서로 다른 시대에 속한 사람인데 그 시대는 워낙 역사가 격변하던 시절이어가지고 언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문법사가 맹자는 논어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냥 별 감 없이 보고 들어도 논어의 말씀은 다 함축미가 강하고 그러니까 말이 짧은데 들어가 있는 뜻이 온오 담겨 있는 것이 깊이가 있다. 그 말이 점잖다. 또 어떻게 말하면 좀 애매하다. 의미가 명확하게 좁게 뚜렷하게 잡히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공자 맹자의 인격적 특성 그 사람이 살았던 그 당시 정치적인 입지 그 당시 문화적인 분위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그 시대의 말이 바뀌었는데 허사, 문법사, 관계 단어와 단어, 개념과 개념들의 위치를 정해주는 그 관계사 이것이 훨씬 많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보다 맹자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중에 지금 형태로 정착된 대학이나 중용은 맹자보다 실은 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복잡해서 추상도가 강해서 관념적인 키워드들이라 관념어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장의 배열로 봤을 때, 구조로 봤을 때는 대학 중용이 맹자보다 더 쉽습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보다 한 200~300년 나중에 태어난 주희가 쓴 거. 그는 더욱더 정밀하고 더 까다롭게 적혔지만 실제로 논어 맹자보다 더 쉽습니다. 까다롭게 적혔기 때문에
그 논리적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이미 문장 형식 속에서. 그렇게 볼 때에 맹자가 옛날 책으로는 쉽다. 그러니까 허사, 문법사가 많이 발달한 거의 최초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화체이고 여전히 논문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컴팩트하게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게 아니고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 내용이 그냥 스토리로 쭉 연결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가 공통적인 게 뭐예요? 다 이야기를 풀어서 하거든. 그냥 대화체이고 주제 하나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설명 딱딱하고 장제를 바꾸고 뭐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논리적 코로날리 같은 필연 동반명제 이런 게 딱딱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널널하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읽을 때 일단 재미로움이나 인간미나 냄새나 맛이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제 정신으로 볼 때에 육아의 정신, 뭐 사랑이다, 정이다, 질서다 이런 것들 정신으로 볼 때에 아주 압축되어 있지도 않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그 강렬하게 묵직하게 펼쳐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 정신이 언제나 약동합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 아주 짜임새 있어버리면 오히려 듣는 사람이 피곤해지고 별 긴장감 같은 게 오히려 없어지잖아. 아, 재미없어 이렇게 되지. 근데 살아있으면서 그 메시지의 내용이 늘 싱싱하게 움직이는 그 약동하는 그 역동성이 있다. 그 점에서 역시 맹자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삶에 녹아있는 이야기들이 문자 속으로, 문자의 형태로 압축되어 있는, 얼어붙어 있는, 또는 말라붙어 있는 텍스트로서는 맹자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많은 시작품, 책, 상소문, 책이라고 하는 건 그 정책, 대안, 뭐 이런 제안 같은 그런 장르입니다. 문장의 장르인데, 어떤 종류의 문장이든지 간에 사설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논어는 점잖게 한 단어가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확산력은 매우 강한데 그 농축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인용의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학이나 중용은 아주 압축되어 있는 논리, 체계성 때문에 실제로 거의 모든 옛날 사람들 작품 속에 다 들리는데 근데 그게 워낙 보편 언어, 보편 관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학이다 중용이다 콕 집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짧은 책이지만 널리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점에서 볼 때에 맹자가 옛 사람들의 생각, 느낌, 삶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고전서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놈의 게 이제 34,000 몇 자가 되는데 이거를 대체로 읽어내자면 아주 최소한 2학기, 1년은 걸린다 이거야. 나는 지금까지 30여 년의 이 강의 체험 때문에 대충 막연하게 지키는 관행, 관습이 있어요. 나는 질문은 물론 받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도중에 문장이 끝나지 않았을 때, 좀 더 욕심을 내자면 문단이 끝나지 않았을 때, 질문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난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갑자기 당혹해져요. 그러니까 물론 뭐 문단이 끝날 때까지야 꼭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냄새로, 느낌으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대체로 일단 어조상 마침표가 한번 찍히는 것 같다 싶을 때 그런 시점에서 들어오는 질문은 언제나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충 이 진도 나가는 그 방식이나 수준이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일은 난 거의 없을 겁니다.
난 대충 눈동자와 손짓, 발짓 이런 태도로 내가 판단을 하지 꼭 언어를 통한 질의 답변으로 실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가 그냥 내가 읽고 그냥 내가 해석하고 거기에 덧붙여지는 다른 이야기들 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바깥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도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나가는 편일 것이야. 그런 이야기야. 근데 그래도 1년은 걸려요. 근데 이제 방금 그래도라고 하는 거에서는 사실 약간의 각조가 필요한데, 나는 가령 학원에 영어, 독일어 강사가 취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가령 시험, 수험용 영어, 독일어 강사로는 사실 빼어난 사람인데, 그건 정말 딴 걸 안 하고 그냥 순 언어적인 언어상의 이해를 확산시키고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한 예화들기라든지 이런 거는 풍부하게 합니다. 다만 거기서 정말 다른 바깥 이야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걸로만 확산시켜 나간다고. 근데 이거는 그런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언어 능력 키우기만은 아니거든. 이거는 사실은 인문 강좌입니다. 고전 강독이고. 그러니까 한문 강독이긴 하되 한문 소양 넓히기, 언어 능력 키우기 그걸로 진행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라면 사실 아무리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 난 공부가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제 언어 능력은 물론 멘토, 지도 교사가 있음으로 해서 난 점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을 놓고 볼 때 효율적인 건 아니거든. 아주 포괄적으로 가령 2달 공부해갖고 와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이것저것 해온다. 그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물론 그것도 나는 의미 있는 거라고 봐요. 진짜 여기서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각자 공부를 해와서 체크를 해와갖고 그냥 질문만 쭉쭉 해나가는 걸로 해서 그것만으로 답변만으로 이 시간을 채우는 그런 걸로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진짜 이 어학 강독으로서는 좋은 거 되겠지. 그런데 약간 일단 어학 강독은 아니다. 이거는 사상사까지는 아니어도 사상 봉우리 탐색 이런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크게 볼 때 인문 강좌이고 고전 이해하기이지 언어 공부 시간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금년에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할, 이게 왜 계속 울리나? 아닌데, 이거 꺼져 있는데. 그 작업이 한국 사상사 산책이라는 책을 쓰는 겁니다. 근데 나는 대체로 강좌나 강연이나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독일어, 무슨 정말 한문, 이 언어 강독이라면 다르지만 언어 강독이 아닌 강좌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사상 사니까 큰 흐름을 본다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이고 사상이니까 그만큼 그 기본 개념을 갖는 영역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고, 중국 것이 아니라 한국 것이다. 가령 무슨 정치, 예술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게 아니라 주로 사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건 일정한 한계는 있지. 그리고 대체로 사니까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지만 대체로 그래도 시간 흐름을 축으로 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그리고 여러 등장 요소들 간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다만, 가령 여기서 저 골목까지 나가더라도 가다가 영문에 돌적이 하나 끼었다. 또 가면 벽돌 사이에 무슨 풀이 하나 났다. 가령 그런 거 하나, 있네. 할 때, 크게 줄기는 이렇게 나가갖고, 서소문 가가지고 실청 앞으로 가서 어쩌고 저쩌고,
경복궁까지 간다는 큰 줄기를 이야기하는 게 기본이긴 한데, 꼭 길가에 난 풀 한 폭이, 거기에 목에 들고 있는 꽃 한 송이, 이런 작은 것들도 눈에 띄면 그걸 보고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참 보다가 보면은, 그 먼지 하나가 꼬랑하게 재는 게 있어갖고, 그거 현미경 들이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보면, 원래 갈 길을 까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마, 꽤 여러 번 있을 텐데, 아까 마지막 문장이 뭐였지? 같은 거. 그렇게 해서 까먹어버리면, 골목길 나와서 다시 큰 길로 가고 와서 가던 길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될 텐데, 이제 그만큼은, 아까 질문 어쩌고 하는 게 많이 압축돼서 생략됐다고 하지만, 그만큼은 시간이 늘어집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해야만 이해가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왜, 무슨, 42회 동창 중에 6학년 3반에 13반에 이렇게 있잖아. 이런 식으로는 잘 기억을 잘 못한단 말이야. 옆에 그 원종식이가 있었고, 그 새끼 저거 집이 무슨 효자금 어디 그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술도 마시고 이랬잖아. 그러다가 당구도 치고. 그래, 정말 많이 이뻤지. 언젠가 밤에 우리가 그 집에서 자기도 했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얽히면, 막 중첩도에서 쌓이면 그게 엉겨갖고 전체가 잘 기억이 됩니다. 기억만이 아니라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를 이루어가지고 입체화가 될 때에, 복합물이 될 때에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맹자라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죠. 이건 아주 살아있는 그 당시 생각, 감정, 행동들이 이렇게 막 얽혀서 역동적으로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언어 이상으로 이해가 되려면은 그렇게 복합화되고 중층화돼야 합니다. 입체화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도가 좀 느리게 나가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문 강좌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 대충 그런 식으로 갈 거다 이거야. 그런데 여전히 지금 내 이야기는 지금 강의를 한다기보다가 물론 숫자가 적긴 하지만 근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꼭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충 앞으로의 진행 방향, 방식 이런 걸 어떻게 할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좀 늘어놓고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 있으면 이야기하라는 것인데 물론 꼭 확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계속 하는 한 그때 계속 가변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확정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래도 몇 가지 점은 이 일정한 선일지 영역일지 이런 거는 좀 이야기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가 우선 두 가지인데 지금 매주 금요일에 한다 하는 거는 일단 된 것 같고 또 아무래도 7시 이전에는 시작하기가 어렵다? 그런가? 대충 6시 아까 출발하는 것 같아? 집에서 출발하는데 그럼 늦게 출발한 거. 그렇지. 7시니까 그때 출발한 거구나. 그럼 약간 이르게 시작할 수 있으면 난 그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가령 한 6시 반 정도라도 땡길 수 있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거 우선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지속 시간, 듀레이션. 한 번의 강좌가 가령 그냥 단순화시키지. 60분이냐, 90분이냐, 120분이냐, 180분이냐. 나는 한문 강독은 지금까지 연속으로 15년을 했었거든. 그게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만 난 강의하러 어디엔가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정주에서 올 때 대충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번 2시간 투자해서 오는 때 오면 그 다음에 5시간 걸리건 6시간 걸리건 난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보다가 여기서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이거 좀 뭔가 허전해. 그러니까 1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2시간 투자해서 와서 2시간 걸려서 돌아간다. 이건 좀 뭔가 안 맞다 이거지. 그래서 이 몸체에 해당하는 시간이 나는 되도록 긴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 투자의 횟수에 따라서 일단 하여튼 투자 효과가 나로서는 덴시티가 높아지니까 좋지. 그러니까 30분 걸려서 3시간 하고 가면 이제 훨씬 좋은데 때로 내가 서울에 있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나는 하여튼 되도록 시간이 긴 게 좋다. 일주일에 하루보다가 더 시간 내기는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일단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그러니까 2시간이야, 3시간이야. 2시간 반이야. 어느 정도가 좋은 거지. 아까 여기 3시간 참을만 하다 이랬고. 하루 시간은 3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3시간 정도는 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여기가 원래 이 대관 시간은 제도상으로, 세계를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하루에 시간대를 셋으로 잘라갖고 대여를 하거든? 근데 뒷시간은 6시부터 9시로 원래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 이야기를 했거든. 7시부터 6시까지는, 10시까지로 써야 한다. 그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6시에 대여 오질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10시까지는 쓴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축성 있게 하더라도 한 10시까지는 확보했다 하는 점에서, 그리고 6시부터는 비어있기 때문에 6시에 그 이전 시간대가 다 끝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6시부터 10시까지는 사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면 좀 더 일찍 끝내도 그 긴 시간을 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6시는 내가 좀 빠듯하지 않을까 싶고, 내 짐작에.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퇴직자이기 때문에 뭐 낮이고 아침이고 왜 상관이 없어. 근데 아무래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평일에 수업이나 업무가 전혀 없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건 도장이라도 찍고 오려면 시간이 걸릴 거거든. 그래서 6시보다는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나는 또 여기 오면, 난 집은 사실은 서울입니다. 내 현실 거주는 주로 청주에서 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일단 왔다 하면, 그러니까 아까 오는 시간 투자만 이야기했지, 가는 시간 사실은 살짝 꼬랑지로 붙였는데, 가는 시간까지 합쳐버리면 이게 3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4시간 투자한다. 난 좀 이거 억울한 느낌이 들어서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일단 집에 가버리고, 또 끝나면 난 대충 혼자서라도 소주를 하고 갑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뒷시간은 나로서는 투자 개념은 별로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끝나고 나면 이제 풀어지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1시간 됐건 2시간 됐건, 우리 집은 아주 전통상, 30년 넘는 40년의 전통상, 나는 내가 저녁 7시에 가건, 아침 7시에 가건, 낮 12시에 가건, 하여간 별 상관이 없어요. 그게 2달에 3번이건 가는 게, 석 달에 2번이건, 또는 심지어 한 달에 5번까지 가더라도, 여러 같은 쪽이든지만 시비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그 뒷시간은 하여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두루 생각을 해서 어떤 영역대로 잡는 게 좋겠냐는 거는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엔 대체로 그래서 그 여러 경우의 수들을 결합해 내려면은 일단은 6시 반에서 9시 반 정도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물론 약정해놓은 시간인데, 10사람 왔네, 뭐 시작하자. 이렇게 하기는 나중에 오는 사람한테 좀, 그건 박정한 것인데, 대체로 더 올 사람이 없다 싶으면 그냥 시작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시간을 좀 압축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충 3시간을 하는 기준점으로 잡고 6시 반 정도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1년이 걸린단 말이야. 1년이 걸리는데 그거를 예상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를 할 것인지, 실제로 학교 강의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선독이라고 하는 거나 사실 이 경서라고 하는 게 물론 압축미가 서로 다릅니다. 가령 논어에서 형당표는 나는 아예 안 읽어버렸어요. 결국 외우고 지나갔지만 서경이라고 하는 거룩한 경전에서도 우공이라고 하는 것하고 여형이라고
아주 뭐 1, 2, 3, 4 해갖고 무슨 형벌에 9가지가 있다. 눈을 뚫는 거, 코를 뚫는 거, 뭐, 어쩌고 이렇게 쫙쫙 열하는 거 있어요. 중국 천지가 9개 주로 나뉘는데, 거기 무슨 강이 있고, 무슨 산이 있고, 거기서 무슨 광물이 나오고, 줄줄이 엮어내는 게 그게 가득 차 있다고. 그래서 난 이런 건 취미 없어서 안 읽어보려고 그랬어요. 이제 그 서로 다르긴 한데, 그러나 맹자는 좀 다릅니다. 이게 압축 정도가 이제 관점에 따라 약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양으로 보면 길게 써봤자 2마디면 다 끝날 것들이 맹자는 말을 길게 하거든. 그렇게 되어 있는 거 하고 아주 짧게 논어처럼 20글자도 안 되는 문장으로 딱 압축해서 큰 메시지가 딱 담겨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압축된 것만 선독할 수도 물론 있지. 근데 그렇게 읽을 경우는 맹자의 맛이 뭔지를 잘 모르고 지나가요. 맹자는 호변, 말하기를 좋아한다. 라는 그 당시부터 이 평가가 있었어요. 그게 호변가인데, 논어처럼, 주인공인 공자처럼 점잖게 그냥 지위가 맞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는 법이다. 두리뭉실, 아리숭. 그렇게만 말하고 지나가는 걸로만 채워져 있는 게 맹자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갖고 맹자 맛이 안 나. 하여튼, 이제 이걸 어떻게 역시 잘라낼 것이냐, 절충할 것이냐인데, 그러니까 다 읽는 거 하고, 압축 선독하는 거 하고, 일단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다. 그건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 읽는 것이다. 그래서 난 원칙적으로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이 농도 차가 압축미의 차이가 별로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경서인 만큼 다 보는 것이 투자는 좀 갑갑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냥 그것이 그냥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걸 뭐 재가공해서 압축 체계화 해가지고 가령 나의 사상을 새롭게 정리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하긴 그럴 경우라면 또 전체를 진짜 읽어야 되겠네. 아니면 왜 좀 요새는 다 이제 다이제스트 시대라 선생님이 다 잘 알 테니까 해갖고 다시 이렇게 정리 딱딱해서 1, 2, 3 해갖고 한 3시간 안에 맹자 정신이 이렇다라고 딱 이야기해주면 좋잖아. 이럴 수도 물론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맹자는 그렇게 짧게 압축은 사실은 안 됩니다. 맹자는 이게 이제 피와 울분, 눈물 이런 게 아주 강력하게 이 짬뽕으로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맛을 다 보는 것이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언어 강독이 아니고 단지 언어 훈련 시간이 아니고 인문정신 맛보기 뭐 이런 거 옛날 사람과 대화해서 오늘의 삶을 다시 음미해보기 뭐 이런 거라고 할 때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요새 뭐 좋아하는 북토크 같은 식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이게 듣는 사람들이 그 점에서 매우 공통적이어야만 사실 가능할 겁니다. 관심의 정도나 여기서 얻고자 하는 무슨 건더기 이제 주 방향 영역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비슷하면 가능한데 그거 좀 그렇지 않나. 한 대충 지금 이야기가 그 정도인 것 같고 근데 물론 가령 이런 게 있거든. 가령 내 마누라나 딸들이나 아들이나 내 식구들은 이 전공이 좀 복잡한 이 융합 학문 쪽으로 가 있어요, 다. 나 말고 내 사람은. 근데 그 중에 마누라는 게을러가지고 나한테 꽤 요구를 하는데
동양고전에서 나오는 그 복지라든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원기 회복 프로그램 같은 거에 쓸만한 중요한 페이지들을 모아서 2페이지로 요약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야, 그거는 그에 비슷한 주제를 동양고전에서 본 가령 그 양말을 해서 무슨 심퍼시와 컴패션의 정신들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걸 어떤 것이다 라고 좀 넓게 이야기해 주라 라고 해서 내가 2-3시간 이야기를 하고 그걸 네가 가공해갖고 네 걸로 써야지. 네가 써야 할 걸 내가 어떻게 다 가공까지 다 해주냐. 그렇게 게으르지 마라 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령 이제 여기 아까 안중거 그랬는데 그 출판으로 바로 이거 연결한다, 책으로 낸다 이런 이제 이야기 물론 이건 전혀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강독에 줄줄 늘어지는 맹자 말법 하나 막 꽃 하나 보고 가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까지 다 담아내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책으로 하려면 좀 뭔가 산뜻산뜻하게 장절로 이렇게 나뉘어져 갖고 새로움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데 이제 나는 물론 난 한국 사상사 산책이라는 저술 활동을 계속 하긴 하겠지만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이 강좌도 책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난 물론 더 좋지. 근데 그것이 그렇게까지 이 청강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긴 내가 좀 명분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 점을 나중에 생각들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건 뭐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책들이 꽤 여러 개 있는데 최성로라고 하는 걸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한데 가령 무슨 고려 시대에 그놈 누구냐 노비 출신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간 놈이 있었어요. 가령 그 고려사 재료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압축적인 기사들이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한 학기를 한 강좌에서 집중적으로 읽어내고 그와 관련된 다른 기사들을 찾아가지고 동시에 또 발표를 하고 이래서 엮어서 한 학기 지나서 그 교수 학생들 쭉 참여한 사람들이 몽땅 이름을 넣어갖고 책으로 내는 경우는 꽤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을 텐데 그건 난 뭐 또렷한 내 방안은 없어요. 하여튼 그거 수도 있겠다 하는 거고 그럼 일단은 그러니까 1년은 걸려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가령 이제 방학 문제 같은 거, 그건 뭐, 그때 가서 나중에 논의해야 되겠지만은, 아마 52주를 꼬박, 마침 이렇게 금요일로 딱딱 보니까 4월 11일에서 4월 10일까지로 딱 되더라고. 내년 4월 10 날이 금요일이야. 그럼 만 1년이 딱 되는 그 기간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뛸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어느 정도를, 또그로 참, 이거 달력을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금요일이 휴일이 되는 뭐, 빨간 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몇 개가 될지 같은 걸 모르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그 한여름과 한겨울, 어떤 시점 정도의 휴지기를 가질 건지도,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는 아이템으로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강좌 내용으로 좀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거 앞으로 이거 사실 오늘 아는 사람들은 꼭 그리고 참 이거 내가 먼저 학교 강의에서 내가 늘 매 학기마다 강좌하는데 이건 여기서도 강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매우 곤란한 태도인데 내 강의를 필기구로 갖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은 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압축 소화해가지고 그럼 말 오늘 뭐 들을 만한 거 꽤 있었네. 괜찮았어. 이러고 지나가는 거를 나는 사실 거부합니다. 꼭 필기구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실은 이제 학교에서는 때로 내가 좀 더 강한 것도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한 10년 지나서부터인가 내가 그 수업에 보통 뭐 아무래도 한 서너 배 정도는 준비 시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거를 주로는 이제 필기한 형태로, 메모 형태로 가지고 가는 건데, 그게 나중에는 매우 귀찮아져가지고, 물론 강도가 똑같은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약간씩 바뀌는 건 있는데, 대체로 한국, 중국, 유가, 뭐 시대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31년 동안 그렇게 학기마다 다른 강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꽉 굳어 있는 형태의 메모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난 준비 별로 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입만 가지고 가는 것이지. 근데 이제 내가 아쉬운 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해.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꼭 나중에 한 10년은 내가 예외 없이 모든 강의를 꼭 강의 노트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또 멍청하게 그냥 강의 노트를 받았어. 그거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것도 잘 서로가 까먹고 이래갖고 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복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중에 아주 부지런한 놈은 이거 심지어 노트북을 가지고 온 놈이 있었어. 그 파일을 나한테 주라. 해서 그 받은 게 몇 개씩 있습니다. 그거는 내 편에서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내가 뭐 정식으로 요구할 수는 없고, 다만 명확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은 필기를 해라 이거야. 필기를 하지 않고 내 강의 듣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지나면 더욱더 절실히 느낄 텐데, 나는 내 강의 방식을 하여튼 바꿀 생각이 없어요. 가령 쌓이면 석 달이라도, 하다못해 석 달이라도,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1년 정도 쌓이면, 6개월이라도, 그러니까 쌓이면, 그 쌓이는 걸 한꺼번에 볼 때에, 거기서 뭔가 얻어집니다. 새롭게. 듣는 사람들이. 본인의 손으로 필기를 했지만, 그걸 보면 느낌이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령 한 달이다, 보름이다, 이거 갖고는 안 돼. 왜냐? 때로는 그 중에 정말 가다가 골목 속에 들어가고 골목 나오기 전에 걸로 이야기가 1시간 가버릴 수도 있고 이러거든. 그게 전체 한국 사상서나 맹자 정신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전체가 한꺼번에 농축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갖는 의미가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되살리는 데 필요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유용한 것으로 끄집어내 보는 데에 그냥 재미로라도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필기를 꼭 해야 한다 하는 게 한 가지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뻔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나 이 한문을 보는 배경이 서로 다른 곳에서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합니다. 상식 중의 상식인데, 그러나 아직도 한국 땅에서는 고등학교에서도 여기 참 혹시 국어나 관련 과목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나 지금? 출판사 사장은 비슷하게 할 것이고, 또 여기 지금 중등 쪽은 없나요? 다 초등인가? 교사면 직업이 뭐예요? 저는 출판 편집자. 편집장. 출판 인사가 둘. 거기는? 현직이? 그러면 학교 교육인사가 둘. 방송인사가 하나. 일반, 화이트 칼라, 사무직, 책상 노동자 하나. 블루 칼라. 블루 칼라인데 왜, 화이트 커스튬이네? 그레이 커스튬이다. 그러면, 내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또. 이제,
이 한문에 대한 체험 배경이 서로 다를 텐데, 하여튼, 한국에서는 지금은 조금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아직도 교과서를 보면,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 토가 달려 있어요. 토가 달린 거 지금도 있지? 그래? 달리지 않은 것도 있나, 지금? 달리지 않은 게 오히려 잘 안 뜨이는 것 같아. 근데 사실, 토가 달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김옥균, 박영효, 유길준 같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처음에 배웠잖아. 물론 이제 뭐 일본어, 중국어 다 외국어인데, 걔들이 진짜로 영어 배울 때 이랬다고. I'는 going to school이라 이랬어요. I'는 a boy이니, you는 a girl이라 이렇게 했다고. 그런 말이 세상에 어떻게 있어. 근데 일본 애들은 그게 어떠냐. 일본 애들은 한문 문장을 I는 you를 love 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 지네 말에 맞게 한문 문장을 거꾸로 이렇게 순서를 막 바꿔서 읽어갑니다. 그럼 한문 문장 그 순서도 읽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저 문장 한참 뒤에 갔다가 앞으로 와서 와로 갈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것도 그래서 그걸 간단히 하려고 공자가 왈이라고 하는 걸 거의 문장인 것처럼 써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개판인 게 지금도 논문에 그런 개판인 게 꽤 있어요. 퇴계 선생 왈 해놓고 뭐 이게 콜로를 쓰거나 말거나 줄을 바꾸거나 말거나 이렇게 또 다음 줄 쓰거나 말거나 이렇게 쭉 해놓고 왈 했으면 그 뒤에 뭔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왈은 그러면 이게 왈은 사실 우리말도 아니고 지금 중국말도 아니게 되는데 그걸 보통 이제 공자 이 말씀하시길 하기를 이런 식으로 또 하거든. 왈을 갖다가 선생께서 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해놓고 줄 바꿔가지고 배우고 계속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따옴표 해놓고 밑에 따옴표를 하거나 말거나 줄 바꿔놓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아니한가? 물음표? 거기서 뭔가 매듭을 지어줘야 돼. 내레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코테이션이 들어가면 코테이션은 그냥 그 전체가 하나의 명사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는 원주 문장이 있어야 한다고. 를, 지, 물음표? 라고 했다라든지 뭐가 들어가야 한다고. 아니면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거나 공자는 말했다? 따옴표 해갖고 똑똑 끊거나 이러면 이제 그냥 말이 되지. 근데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해놓고 하였다? 그 뒤에 아무 처리가 없어. 그건 말이 아니거든. 그거를 우리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왔어요. 조선시대에. 그리고 그게 중국말일 경우에는 별로 어색함이 없이 그냥 한 언어족이라고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언문은 일상생활에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잠자고 하는 그냥 이런 거 표현하는 것이고 머릿속에서 나온 거 가슴에서 들끓는 거 이런 건 다 한문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적당히 엮다가 보면은 주된 것은 한문이고 한글은 여기 살짝 토 같은 걸로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가 구조로 이루어져 버렸다. 진다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실제로는 구조가 안 된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를 이루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 좁게 보통말로 말해서 말이란 문장이 아니면 말이 아닙니다. 가령 목수가 뭐 조수한테 야 거기 망치 이건 물론 말이 아닌데 그러나 그거는 압축된 말입니다. 야 그 옆에 있는 네 옆에 있는 상자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생긴 망치 중에 중간 거를 나한테 일로 갖다 줘 라고 하는 긴 말이 거기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 하나지만 거기에 부호 하나가 음성으로 덧붙음으로 해서 문장이 그냥 다 만들어진 겁니다. 생략된 것에 불과하지 문장이 아닌 게 아니라고.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줄줄이 늘려버리면 그건 그 언어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언어는 반드시 구조를, 체계를, 덩어리를 이루어야만 됩니다. 의미의 덩어리가 뭉쳐지지 않으면, 뚫려버린 걸로, 이렇게 퍼져버린 걸로는,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걸로는 의사 전달이 정확히 될 수가 없어요. 하지 해놓고, 하지 말란지, 하면 안 된단지, 하는 게 좋단지, 그냥 하라고 끝나버리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 그래서 문법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여러 겹이 있을 때, 우리말로 볼 땐 맨 마지막에 가는 조동사, 여러분으로 볼 땐 맨 앞에 위치하는 그 조동사가 그 격, 시기, 시점, 진행이나 완료나 이런 것을 다 결정하는 가장 중심, 주역이 되는 규정력을 발휘한다고. 실제 내용은 맨 끝에 가는 본동사, 우리로 보면 맨 앞에 가는 부사형으로 처리가 되어버리는 그 동사의 부사형 같은 것이 중심이지만, 그러나 그 전체의 언술을 규정하는 것, 그거는 형식이 더 중요한 거거든. 문법사가 결정을 한다고. 그 문법사가 제대로 박혀있지 않은 말은 말이 아닙니다. 물론 원시 시대 때도 말이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쓰였지만 그것도 생략된 문장이었지 문장이 아닌 걸로 쓰인 거 아닙니다. 그리고 문장으로 만들고 나서는 가령 명자 이후의 시대에는 문법사 없으면 두리뭉실해갖고 정치, 의사전달, 형벌 주기 이런 거 정확하게 시행될 수가 없어요. 특히 부정사, 그러니까 해라 말아라 강조하는 거, 정도를 나타내는 거, 숫자, 여기 종결인지 진행인지 같은 거, 이게 불분명해갖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 인간 역동이 사실 그런 겁니다.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구조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어는 구조를 통하지 않고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의미의 덩어리들만 엮어서 쭈쭈쭈 엮어서 그럼 I, school, to, go 이래 갖고 말이 되냐고. 나는 학교로 간다. 일본어는 그렇게 읽는다고. I는 school로 to, go 한다. 이런 식으로 읽는다 이거야. 그거는 사실 일본 애들이 외국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영어는 요새 그렇게 읽지 않지. 근데 한문은 여전히 그렇게 읽고. 그러니까 그들은 한문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한문을 지네 말 속에 연결시켰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한문에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는 훨씬 빼어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 우리는 그냥 일단 그 의미의 단위들을 구나 절 단위로 이렇게 끊어놓고 거기다가 토 하나씩 달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두 개를 짬뽕해갖고, 학, 이시습지, 하니, 불역, 열호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도 중국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근대 이전 중국어 문장이고 중국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말, 글말이라고. 그러니까 중국말로 취급을 해야지 우리말의 연장이나 우리말이 도구가 되는 주 문장이나 그 어떤 쪽으로도 한문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해서 토는 결코 붙이면 안 됩니다. 토를 붙여서 이건 한문이 아닙니다. 그 지금 역시 인구의 반 이상이 그렇게 읽는데 그건 영어는 제대로 가르친다고 볼 수도 있으면서 물론 미친 걸로 가르치지만 한문은 일단 한문에 관한 이해가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더구나 한학 전공자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르쳐. 가르치는 게 아니야. 오대하는 것이지. 잘못 알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지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여튼 한문은 읽을 때 결코 토를 달지 말아야 합니다. 영어가 외국어인 것처럼 한문도 똑같이 외국어이다. 거기다가 이제 이건 길게 하려면 이것도 몇 시간 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토를 달고 읽은 것 정도가 아니라 주희의 문장을 경과 똑같이 취급을 했고 그거를 경과 똑같이 받들어갖고 과거 시험 문제도 정답의 방향, 내용 이런 거 다 그냥 그걸 받드는 거거든. 그것까지 외웠어요. 문장의 전범, 문장의 모범, 정신의 전범 이랬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그 토를 달고 읽는 거나 마찬가지 방식으로 주의까지를 그냥 우뚝 솟은 성인으로 보다 보니까 단지 문장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을 그대로 탈막하기 위해서 익히는 것이고, 그래서 언어가 아니라 정신의 훈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토를 달아 읽는다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중국의 옛사람들에게 우리 정신을 그대로 갖다 넘긴다. 우리의 문화적인, 정신적인 독자성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요약한데, 한문의 토를 다는 것은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구조를 통해서 이해함으로 해서 문장의 요소, 문법적 기능, 그리고 의미의 내용, 이것들이 두루 합쳐져서 이해가 돼야지. 세상에 어떤 언어이든지 간에 이 문법이 신텍스가 없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좁게 말할 게 아니라 전체 얼개, 구조, 체계, 관계, 그 속에서 단어들이 의미를 갖는 것이지, 그냥 단어들이 갖는 낮게 의미들이 엉겨갖고 말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시멘틱스와 신텍스가 함께 엉긴 식으로만 언어는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다. 그럴 때에 프래그마틱스가 살아나는 겁니다. 언어는 크게 이 트라이앵글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 트리아데가 신텍스, 의미의 덩어리, 신텍스, 관계의 형식, 그리고 프래그마틱스, 그거의 생활적 의미, 생활적 지시, 내용, 이런 거라고. 이 어떤 것도 빠지는 언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언어가 물론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면 사실은 다릅니다. 가령 영어도 완전히 처음 보는 단어도 감으로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이제 단어 수가 가령 어휘가, 이해하는 어휘가 한 6, 7만 같다, 한 10만 정도 같다 이러면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읽고 말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김대중 같은 놈이 말을 아주 이상하게 이해를 잘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쓰기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물론 우리 한국인의 경우에 외국어를 대할 때 현실 속에서 가장 곤란을 느끼는 것은 듣기입니다. 실제로 듣기요. 듣기가 잘 안 돼갖고 말하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외국인 보면 막 도망가고 이러는데, 근데 그걸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말하는 게 가장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말하는 게 사실 가장 쉽습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 제일 쉬운 것이고 듣기가 그다음 어려운 것이고, 가장 어려운 거는, 질적으로 어려운 거는 글로 된 외국 말을 쓰는 거예요. 외국형의 문장을 쓰는 거라고. 그것도 단어들 의미 있는 것만 쭉쭉 연결하면 된다. 그건 결코 아니거든. 영어는 영어 문장으로 써야 영어가 되는 것이지, 우리말식으로 단어 나열을 했다고 영어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면 결국 그건 감으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따로 처음에는 구조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지만, 구조를 통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완숙 단계로 도달하면 그 다음에 감으로 들어오는 이해가 생긴다고. 그렇게 될 때 그 언어를 외국인이지만 구사해서 그쪽 말을 쓸 수가 있게 돼. 근데 김대중 같은 놈들이 어떻게 했냐. 외국어, 영어, 독일어, 불어 해놓고는 맨 앞에는 읽기, 리딩이 가능하냐. 이게 가장 초급이다. 그 다음에 듣기, 두 번째 들어갔다. 그 다음에 말하기. 그래, 글쓰기는 그게 따로 사실 없기도 한데, 그게 읽기, 듣기, 말하기,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말하기 해놓고 다시 거기서 무슨 일상 언어가 무슨 쇼핑할 수 있는 거, 무슨 토론할 수 있는 거, 국제대회에 발표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예를 들거든? 근데 그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말하기만큼,
그냥 미국 바다에 갖다 놓으면, 중학교 안 나온 새끼도 갖다 놓으면, 2달 되면 그 먹고 살 정도는 영어를 합니다. 그 일상 수준에서 영어는 말하기가 가장 쉬운 겁니다. 거기다가 뉴욕 거리 45분까지 갖다 놓으면 2달 있으면 귀도 뚫리게 돼 있어. 그게 나중에 뚫립니다. 그러나 쓰는 거는 여전히 안 돼요. I is a boy 이렇게 쓴다고. 그건 영어 아니야. 그러니까 읽기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 하는 것이지 세상에 잠수를 수필하고 바다가 이리 와 나하고 놀자고 어떻게 같아? 수필과 명연설문과 학문 논문과 일상 언어 이건 전혀 다른 거라고. 읽기가 말하기보다 쉽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말하기가 가장 쉽고 듣기 그 다음에 읽기 쓰기가 사실 가장 어려운 건데 그것도 읽기를 제대로 수준 높은 읽기를 했으면 쓰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하여튼 그 언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으로 되는 이해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구조의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감으로 이해한다? 그건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친놈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백만 있어요. 지금 내가 아주 존경하는 바둑의 제1인자가 이세돌이야. 그 마누라는 인연이 살고 난 그냥 미쳤다고 생각해요. 조그만 새끼 아직 학교도 안 들어. 이제 학교 비슷한 거 갔을 텐데 그거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금 카나다가 있어. 10살 이전에 외국 가서 공부하게 하는 건 애를 병신 만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그렇게 병신 만들어 왔지. 그래도 능력이 좀 덜한 사람들이 병신을 덜 만들었어요. 능력이 덜한 놈들은 27, 8 돼서 외국 보내거든. 군대까지 갔다 오고 다 해갖고 프라를 다 연구하고 자식까지 낳고 이제 그때 보낸다고. 그러면 아들이 굳어갖고 적어도 미국 사람 되어오거나 이런 데는 그런 불상사가 좀 적어. 그냥 은은하게 오지. 그러니까 뇌가 바뀌어서 오질 않는다고. 근데 어린 놈이 가면 가슴 머리 다 바뀌어서 와요. 그럼 여기 와서는 병신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 와서 병신된다? 조선의 피와 살을 가진 놈이 여기 와서 사람 구실 못하면 사람이 아니요. 그럼 미국 가서 하면 제대로 사나? 못 사는 겁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보편 언어를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걸로 돼야지 보편 언어 인식 바탕이 없는데 외국어를 먼저 배워버리면 그 새끼는 사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매우 어렵지만 거기에 성공하는 새끼는 사람으로 병신된다고. 그러니까 5살 때 뉴욕 가서 키우는 애들 그거 다 병신되는 거예요. 그건 예외 없이 병신됩니다. 거기서 가령 주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상원의원이 돼도 걔들은 병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게 뭐 단순히 그런 점에서는 언어 훈련만은 아니다. 여전히 그 조선인이 조선인으로 있으면서 한문을 공부하는 것이고 구조를 통해서 이해해서 조상들의 생활까지 이렇게 전맥이 돼갖고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가서 감으로 된 이해까지 도달하게 될 수는 있지. 그러나 그 거리가 원천적으로 있으면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그게 참으로 내 실력으로서의 한문이지. 그냥 폭 빠져버리는 한문은 사실은 없어요. 아마 불가능하기도 하겠지만 다행히 지금 불가능한 정도의 연령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나이가 된 사람들이 감으로 된 한문 실력을 갖추게 될 거다라고 희망하는 것은 뉴욕 가서 5살 애를 가르치는 거나 똑같다 이거야. 그럼 불가능한 걸 꿈꾸는 것이고 되면 스스로 병신되는 것을 목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철저히 외국어로 공부하는 것이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물론 이런 기본에 관한 것도 질문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받겠지만 나는 똑같은 말을 2번 되풀이하게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싫어합니다. 이 경우 지금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참 전화를 하는 걸 들었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내가 꼭 필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다른 부탁이 사실 들어있어서인데, 여기서 좀 그런 대로 빠뜨리지 않고 필기한 사람은 나중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복사해서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문이라고 한 거는, 인문학이라는 거는 공대나 경영대나 이런 거하고 달라갖고 한 사람의 가슴이나 머리에서 나온 게 가령 쉬 전달이 되고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돈의 대가 없이 퍼져나갑니다. 가령 뭐 공작 이런 것들은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부속품 하나라도 뭐 하다못해 기계 하나에 이게 뭐 5,000원씩이라도 더 들어가야 핸드폰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지키려고 지적 소유권 지키려고 막 그냥 투쟁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인문학은 그래서는 안 되죠. 다만 물론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사람들이 더 풀어나면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 텐데 이 반대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문학에서는 돈으로 된 대가를 금방 기대하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그 반대가 진실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왜 뭐 특허 같은 거는 뭐 보다 고급일수록 뭐 많이 로열티를 받고 어떻게 많이 쓸수록 어쩌고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거꾸로거든. 질이 높을수록 빨리 전달되는 것이고 빨리 전달되는 것일수록 대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질을 가진 인문적 메시지는 그거에 비례해서 그 수준만큼 오히려 무료로 빨리 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상적이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가령 하여튼 돈을 들여야 하는 것, 특허 종류의 지적 지식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질이 높을수록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넓은 사람한테 잘 퍼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최소한의 윤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한번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 머리와 내 가슴 속에 있지 아니했던 것, 그것이 남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남에게 전달될 때는 꼭 따옴표를 붙여야 합니다. 말로 하건 글로 하건.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들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앞에 넣어줘야 한다. 이게. 그게 양심이고. 그것이 말하자면 저쪽 돈 들여갖고 터뜨리는 그 영역에서 볼 때에 일종의 하는 고난 같은 것을 그러니까 인정받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돈을 안 주더라도 따옴표 하나만 쓰기만 하면 우린 요새 카피라이트라고 하고 카피 레프트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말을 꼬아갖고 하는 것이지만 지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인문적 지식에 관한 한 성립하지 않는다. 그냥 누구나 갖다 쓰는 것이다. 그래서 카피 레프트 운동이라고 하죠. 근데 그 레프트라고 하는 게 멋대로 갖다 쓰는 뜻은 아니라고. 다만 여기서 그 진짜 이해하고 쓰려면 요건 누구가 이야기했다 라고 말하고 써라 이거야. 그런 그 도덕질에 아주 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인사인데 김용우가 그런 류에 속하는 한 사례입니다. 그럼 뭐 예를 몇 가지 들 수 있지만 한데 오늘 생략하겠고 그 남의 것을 그냥 갖다 쓰는 거는 약간 건 도둑질이에요. 지식이고 물건이건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둑질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해서 되도록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필기를 꼭 해서 나중 올 사람들한테 전해라. 그것이 지금 진도 하나하나 나가는 것보다 총론, 법론에 해당하는 것이 이건 되풀이하기도 사실 좀 귀찮은 일이고 그러나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 메시지의 내용으로 보면 이게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되풀이는 하지 않을 것이지만 듣지 아니한 사람에게 복사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원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또 한참 더 걸리겠지만 지금 오늘은 아무래도 첫날이고
1시간 반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충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문 강독인데, 사실 한문 강독이라기보다는 고전 강독이다. 이게 고전의 세계를 언어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긴 한데, 언어적 이해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세계 그 자체에 접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제 고전 강좌이고 사실 인문 강좌입니다. 그걸 뭐 학이라고 붙이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자연스럽긴 한데, 그런 거 뭐 인문 내지 인문학 강좌죠. 그 인문학이란 게 뭐냐 하는 건 사실 더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시작을 하면 1시간 넘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일단 시작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걸 그냥 키워드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인문 강좌다 하는 것은 기술 강좌가 아니고 수단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공유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냥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 겁니다. 그게 재미가 됐건 보람이 됐건 뭔가 뿌듯함이랄지 아니면 뭐 환히 뭔가 밝아지는 느낌이랄지 하여튼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 것이지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으면 그걸 물론 무엇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때 무엇이 무엇이냐? 그걸 행복 정도라는 표현을 썼죠. 인간 공통의 최고 목표, 그걸 뭐 행복이다라고 일단 규정해버리니까 모든 게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 그러나 동양정신으로 보면 그 말이 썩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걸 행복을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그걸 유데모니아라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식으로 이해하면, 그리스 식으로 보면 그냥 누구나가 이 단계화된 지식, 체계 이런 걸 뛰어넘어서 포괄적이고 총괄적이고 전체로서 체계에 있는 짜임새 있는 마음속에서의 화평, 밝아짐, 아름다움 이런 것이 막 엉겨 있는 것,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자들은 끊임없이 공동체의 최고의 목표라고 하는 것하고 인간이란 유기체, 개체의 독립적인 자존감의 최대치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하고 늘 이렇게 일치가 되는데, 그리고 그게 말이 사실 뱅글뱅글 돕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이제 폴리티라고 하는 그 국가 이건 사회 이건이라고 표현되는 그 덩어리가 이루어지고, 그 덩어리를 통해서만 인간이 행복을 가질 수 있게. 근데 그걸 뭐 둘이가 막 대립시키면 플라톤은 공동체 최고주의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부차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다. 제가 뭐 구분하는데 사실 그 구분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한 구분할 수는 있지.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티라고 하는 정치체를 통해서 인간은 행복해지는데, 그 폴리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존재 목적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색하다고. 그런 점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인간들의 행복, 그것이 여전히 실질적인 목표가 되죠. 근데 플라톤은 그것보다는 그 국가의 절대 형평, 조화로움, 그것이 그 자체로 그냥 의미 있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이다. 그러니까 뭐 약간씩의 냄새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 같으면 그 개인이 이 마음속에서 갖는 그 황홀감 같은 거, 그런 걸 크게 강조하지는 않거든. 그건 어디까지나 그게 자연이 됐건 뭐 그걸 한이라고 표현하건
그냥 인간 사회 공동체이건, 가령 조그만 이 혈연 관계에서부터 커다란 덩어리까지, 천하라고 불리는 온 세상이라고 불리는 단계까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것하고 자연의 전체 덩어리하고 하늘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엉겨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고, 그 절대성, 전체성 속에서의 화평, 조화, 밝아짐, 하나로 뚫려 있음, 이런 거를 체험하고 체득할 때 그게 내가 바로 완성되는 것이지, 그것들이 와서 내가 행복해진다, 이런 건 사실 별로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의 행복, 개체 나의 최고 경지로의 상승, 그걸 그렇게 또렷하게 목표로 세우는 정신 같은 게 여기는 사실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자신이 이미 피 속에 그런 걸 어느 정도 녹여 있기 때문에 대체로 공감들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아메리카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죠. 지금 가령 노동의 문제, 이주민의 문제, 문화복합 가정의 문제, 이런 것 같은 것도 사실 원론적으로는 매우 명쾌하게 결론 지을 수가 있지.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현실로 살아가는 개체들이나 집단으로 보면 이게 사실 매우 복잡한 건데, 가령 거기에서 빼어난 양심적인, 진보적인, 대체로 이제 한겨레 신문적인 진보를 갖춘 사람들일 경우, 그런 선진 유럽 유학 출신 지식인들과 오랫동안 이 한국 반도에서 살면서 여기서 부대끼면서 살아온 사람들과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느낌이 다를 겁니다. 이거는 좀 더 다른 문제예요. 내 경우는 이거 끊임없는 내 생애 중심 화두인데, 이게 문화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내셔널 아이덴티티 오브 컬처인데, 이 문화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주 진보의 어떤 블록에서는 이건 계급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계급을 떠난 어떤 문화 공동체나 공동성, 아이덴티티도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정통 진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계급 관계에 바탕한 진보와 달리 일종의 가치 중립성의 영역을 구성하는 그런 비편파 연대 공동체성의 실현이라고 하는 가치가 또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그런 편에 속하는데, 그걸 또 이제 계급주의자들은, 그건 민족이지, 그거는 민족이 무슨 진보예요? 그건 진보의 방해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물론 있고, 그건 이제 매우 복잡한 문제들 야기시키는 것인데, 약간 그런 문제들에서 고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중간 열쇠를 줍니다. 그게 내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인가가 확인이 되는 그 똑같은 경로나 그 영역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확인되는 것이고,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문화적인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그 문화적인 정체성 사실 없이 그냥 정치적인 정당성, 정통성만 가지고 사회의 정의가 온당하게 실현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정신, 인문학의 주요 요소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 이상의 무게를 가지는 겁니다. 지금 막 헤매는 시대, 내가 뭔지를 도저히 모르는 사람들이 막 엉켜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내일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같은 것에 사춘기적인 진지성을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꼬투리가 고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맹자 감독은 그런 점에서 이게 사실 이렇게 아주 거룩한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는 거룩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맹자는 실제로 인격이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노를 잘했고, 눈물도 많았고, 또 일종의 폭력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뭐 실제로 행사한 적은 없지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좀 막 생각은 오리밥상 내밀어버리는 그런 아주 그 행동상의 두꺼움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거룩한 성인 이렇게는 볼 수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일단 어느 정도씩은 읽어가야 할 텐데 일단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전체를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인들이 보는 걸로는 가장 대표적인 서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물론 많은 게 주희의 서문이고 주희 끝 이전에 이 맹자의 주석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한나라 시대에 나왔거든. 그거를 어느 정도 맛보기로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다도 이걸로 몇 주씩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내 강좌 스타일 때문에 요거 정확하게 문장을 읽고 그 문장에 대한 문법적 해석을 하고 딱딱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는단 말이야. 어떨 경우에는 구조 해석이 필요할 때는 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대체로 그 정도 소양은 갖추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 싶을 때 눈치로는 한번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때로 질문할지도 모르고 이해가 되는지를 그렇게 해서 내용을 보고 갈 텐데 그 내용에서 이 맹자 정신에서 여기서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떠오르는 건 어쨌든 그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은 더 걸리게 될 겁니다. 지금 요거는 그 주 두 가지를 그냥 내놓은 건데 이게 사실은 중복된 겁니다. 이거는 주희가 쓴 맹자서라고 하는 겁니다. 맹자 여기 서설이라고 했는데 사실 원래 이거는 주희의 제목이 사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서라고 했던 것인데 그 주희는 대학, 중용 각각에 대해서 장구라는 이름의 저수를 썼어요. 장구. 그건 사실 동명사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phrasing and closing 뭐 정도의 영어화를 할 수가 있죠. 구와 절로 재정리하기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대학과 중용에 대한 장구를 썼고 맹자와 논어에 관해서도 역시 장구를 썼는데 그거를 묶어가지고 대학과 중용은 명확히 대학 장구, 중용 장구라고 했고 논어와 맹자는 그냥 주라고 했는데 그걸 묶어가지고 이제 사서집주라고 했어요. 사서집주라고 하는 덩어리 시리즈 작품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맹자는 사실 맹자 장구도 아니고 맹자 소설은 이거 별도의 작품이 아니니까 그러한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맹자 집주라고 그냥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여튼 요게 근데 이 서에 그건 다음 시간에 해줄 거니까 하여튼 이걸 읽게 될 텐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맹자 소설 똑같은 건데 여기에 내가 이거는 그 글자 호수를 좀 작게 가만 그건 약간 다른가 보다. 그게 내가 아까 묶으면서 요게 보면은 요게 작게 처리해 놓은 거 이거 혼동하지 말라고 해놓은 건데 그냥 굵은 요 똑같은 이게 뭐 13인가 14인가 정도 되는데 하여튼 요거는 그냥 앞에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냥 주희의 서문인데 그 다음에 요 작은 글자들은 실은 이게 서문이지만 실제로 주희 자신의 문장은 여기 없어요. 이게 전부가 사마천, 한유, 정의, 양시라고 하는 자기보다 앞서갔던
네 사람의 선현들의 이야기들을 그냥 그대로 인용만 해놓은 겁니다. 지문장 하나도 없어. 근데 이 뒤에 거 작은 호수의 글자들은 지가 인용을 해놓고 그거에 관해서 줄을 붙인 거예요. 이건 주희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작품이라기보다 그냥 주예요. 조그만 글자들. 호수가 작은 글자. 그건 주라고. 그러니까 주가 아닌 거는 맹자에 대한 서라고 주희가 인용해온 옛사람들의 글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에 맹자 제사라고 한 거, 요거는 여기 바로 두 번째 줄에 한, 조기, 맹자, 장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기라는 사람이 한나라 시대에 최초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남겨준 맹자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주석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맹자라는 책 제목에 대한 주석자의 해제 같은 거지, 해제. 해제 같은 게 지금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희의 해제와 조기의 해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요것을 일단 이걸 다 보면 이것도 한 달 넘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인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좀 줄여서 읽고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고는 이걸로 아무래도 두 줄은 갈 거야. 이걸로.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그 맹자의 본문만 주로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텍스트를 아무래도 물론 인터넷에 들어가갖고 이렇게 뽑아와도 되겠지. 근데 그런 기분이 있고 그렇지 않을 테니까 이런 거 정도. 성백효가 이게 아주 부진한 친구인데, 근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나와 있는 번역본으로는 성실하긴 하지. 근데 저 사람 아주 애매한 사람입니다. 요새식의 우리말을 구사하는데 정신은 조선시대 사람이야. 그러니까 민족문화추진회라고 하는 한문을 전공으로 공부하는, 그리고 남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일종의 엘리트 지식인인데, 그러니까 한 학자지 말하자면. 현대 대학도 이제 나오게 됐을 거야. 근데 원래 대학을 먼저 나오고 민초에 간 게 아니고 아마 민초 한문 공부를 먼저 하고 나중에 대학을 다닌 게 아닌가. 나 그 짐작입니다. 그래서 좀 애매해요. 줄을 단 거, 번역의 문장 이런 걸로 보면 그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때로 그걸 좀 읽어보자고 하게 될지 모르고. 나는 내가 보던 거, 뭔가 하나는 갖고 다닐 텐데, 이거는, 은혜다. 이건 조선시대 정도에 나왔나 보지? 집주, 이것도 역시 집주, 그러니까 집주라는 형태로, 이거는 주희의 집주를 묶어놓은 거구만. 주희 집주는 학생들이 모두 가지게 되면 그때로 읽을지도 모릅니다. 영어 주희는 이렇게 해석했을까라고 내가 한번 비춰볼 때가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일단 하여튼 원문이 있는 책을 하나씩 구하면 됩니다. 그냥. 거기다가 요새는 제일 편하게 되는 게, 요새는 이 성백효 거 이게 더럽게 많이 팔리는데, 실은 이것보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아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훌륭한 책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서, 외정시대 때 나온 거 있어요. 조선시대 것을 그냥 복사한 거 비슷한 거. 현토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본문은 크게 쓰고, 하여튼 이거는 최저가 같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그게 꽤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 우리가 옥편이라고 잘못 부르는 거 있잖아? 옥편이 청대 나온 사전에 고유명사거든. 근데, 하여튼 그 옥편이라고 하는데, 그 옥편이 조선시대에 나온 것, 외정시대에도 계속 복사돼서 나온 그 옥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국어학 하는 애들한테 꽤 강조하는데, 대가리 좋은 새끼들이 문학으로 돌지 말고 어학으로 가라. 우리말을 살리는데 큰 공을 세울 수가 있다. 삼국유사 하나만 붙잡아도 박사 논문 10개 넘어 나옵니다. 삼국 4개 합치고 고려시대에 나온 박통사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고려시대에 중국과의 소통을 위한 번역자, 통역자 양성 교본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조선시대에 나온 옥편. 그냥 보통 대중판 그냥 한자 사전이죠. 그게 왜 중요하냐? 그걸 통해서 우리말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 수만 자가 들어있는 5만 자, 4만 자 들어있는 그 옥편이라는 책 속에 그 해석 우리말을 보고 아 이게 옛날에 이런 거였구나. 요새 죽어버린 우리말이 거기 많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정백효는 그건 아니다. 다만 개인의 노고를 생각하면 이것도 참 훌륭한 책입니다. 다 혼자서 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로 그 인선을 받아서 판권으로 그것도 봉급보다 많이 벌 만한 자격은 있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든지 좋은데 본문이 들어있는 걸로 하되 주가 들어있는 거로 하려면은 대체로 여기 다 공통적인데 주희의 집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다. 나 그거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본 거기 때문에. 근데 물론 주는 없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맹자 원문만 있는 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원문이기 때문에. 주 중에 뭐 어떤 것이 정통이다라거나 가장 빼어났다거나 그런 것도 사실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주 중에 빼어난 건 실은 그 맹자 그러니까 경학 2000년 사이에서 가장 빼어난 걸 딱 하나 잡아라. 그러면 노노나 맹자나 서경까지도 대충 그런데 공통적으로 한 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산 정약용입니다. 주역, 그 주요 경전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가장 빼어난 주석서를 쓴 사람은 정약용입니다. 주희는 그 시대로 보면 가장 빼어난 그게 속했고, 그 밑에 이제 빼어난 놈들이 시대별로 이렇게 톡톡 튀어나오는데, 그 청나라에 각각 경전별로 몇 놈들이 나오거든. 근데 조선에서는 그 경전별로가 아니라 그냥 그 많은 경전 전체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작업을 한 건데, 가장 빼어난 작품을 한 사람이 썼어요. 그것이 정약용입니다. 뭐 이게 시비거리가 많은 가령 논어 같은 거라면 정약용의 책을 나는 갖고 올 겁니다. 논어가 매우 평이하고 뭐 함축미가 크고 점잖은 말씨고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 그 태동고전연구소 같은 데는 논어부터 먼저 읽힙니다. 근데 그거는 한 학자를 기르기 위한 곳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임창조 선생이 워낙 고전 인간이라 그러는데 임창조 선생이 아주 훌륭한 분이긴 한데 한문 교육 방식에서는 여전히 조선시대의 연장인 데가 분명히 있어요. 그 양반은 토를 달지 않고 이런다는 데서 아주 확실한 선구자인데 그러나 한문 교육 방식에 있어서만은 여전히 고리타분한 데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무조건 소리로 내서 100번, 200번 읽어서 외워서 무리를 튼다 하는 건 난 반대하는 거거든요. 아니 어쨌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논어부터 먼저 읽게 했는데 사실은 논어는 매우 까다로운 책입니다. 문법사가 발전하기 이전의 중국어 문장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그건 우리가 직접 그 문장 갖고는 이해를 못합니다. 가장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기와 춘추인데 춘추란 책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좌전, 곡양, 공양이라고 하는 세 가지 보조 텍스트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만 우린 춘추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내용을 생략하는데 논어는 춘추나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춘추만큼은 아니지만 논어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거에 대한 그 당시 생활상 그 당시 개념들, 글자풀이 이런 것들이 다 엉겨야만 이해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친절하게 가장 잘 해놓은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맹자는 그런 식으로까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맹자는 엔간한 거는 그냥 넘어갈 정도로 맹자 자신이 쉽게 말을 했고 자신이 살았을 때 감수를 했고 책이 맹자 죽기 전에 이 형태가 이미 확정됐어요.
그래서 아주 믿음직한 책입니다. 역사 자료지. 가령 노자 같은 거는 장자도 뒷부분 같은 거는 본인이 살았을 때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 현재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생활상, 정치상을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 내용자는 다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목소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 자료입니다. 문장 괴범이고, 문장의 표준 모범이고, 그리고 한 개인의 그 일상적인 삶이 그냥 생생하게 녹아 들어있고, 아주 특이한 책이죠. 그래서 그 어떤 거든지 사람에 대해서 논하려면은 특히 논문을 쓴다, 사상사, 이럴 때는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전체 상을 그릴만하게 되지 않으면 쓰면 안 되거든? 너는 문장 몇 개 갖고 공자는 이렇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역시 다 읽기로 하는 게 난 뭐 잘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다만, 모르지. 혹시나, 이건 나중에 하는 생각들을 해보라고. 혹시나, 집중적으로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너무 시간이 길게 걸리니까 지겨우니까 진도 빨리 나가자. 그런 공통의 욕구가 생기면 가령 뭐 한 3주 하루에 10시간씩 강의하자. 아니면 8시간씩 하자. 어? 뭐 몇 박을 하자. 하면 집중적으로 해서 끝낼 수 있다. 1년 안에 끝내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7박 8일 수업을 2번에 걸쳐서 하자. 그럼 그 몇 달짜리 한꺼번에 쫙 하잖아. 3시간을 1박 하면, 보자. 1박을 했다. 낮에 5시간. 이튿날. 한 3배 정도는 할 거 아니야. 1박을 하면 3주일치를 한다 이거야. 3주일치. 1박 2일을 한다고 할 때. 그 1박 2일을 3번 했다. 하면 9주일치, 2달치를 하는 거야. 가령 그런 정도로 할 수도 있고, 2박 3일이면 그만큼 박박에서 가령 5시간, 5시간, 3시간 하면 13시간 할 수 있네. 그럼 3, 40이? 한 4, 5주분은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겠지. 하여튼 그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길게 늘어지는 그런 볼충을 해보자. 그런 생각이 얼핏 하여튼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고 혹시 뭐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하고 그리고 요 앞에 아주 꽤 괜찮은 그냥 보통 촌집 한머리 집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바뀌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간판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시간이 급한 게 아니면 나는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난 집에 들어가면 이제 1시에 들어가나 2시에 들어가나 마누라 잔소리 안 해. 마누라가 지난 일주일간 국내에 없었거든. 아프리카 가서 출장 갔다 왔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보면 최소한 내년은 넘어 한 2주 만에 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2주 만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9시에 가나 새벽 2시에 가나 별 차이가 없거든. 그래서 나는 그러나 혼자 가더라도 난 집에 가기 전에 소전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감안해서 바쁘지 않으면 그냥 소주 한잔 하고 더구나 우리 참 원로 1인 방송국 사장께서는 꼭 아무래도 소주 한잔 하셔야 집에 제대로 갈 수 있지. 자 그러고 참 집이 어디요? 일산입니다. 일산이다. 그럼 차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대중교통이요. 딸이 한동안 거기 살았었는데. 나는 일산은 참 내가, 그럼 일산은 지금 직장이 그럼 출판 단지에 있는 거예요? 서교동에 있습니다. 직장은? 네, 합정동. 뭐, 내키면 이야기를 해도 좋을 텐데, 출판사는 뭐예요? 어디? 지금은 출판사에 있지 않고요. 출판 학교에 근무하고. 그럼 일단 출판 기획 설계자로만. 출판 학교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네. 하여튼 일단 여기서 지금 요 강동을 일단 끝내는 걸로 합시다, 오늘. 네. 나는, 그래서 가령 저건 일단 물어보자고. 나는 요 앞에 가장 가까운 소주집에 일단 갈 거야. 갈 시간이 돼야 안 돼? 응? 여기.